파월 의장이 상하원 증언이 있었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금리 정책은 정책 이해관계와 무관하게 결정할 것이다. 인플레이션 목표 2% 이전이라도 금리 인하가 가능할 것이다. 중립금리를 연말중에 조정에 대한 논의를 할 것이다. 그리고 코로나 이전의 금리는 돌아가지 못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 금리를요, 7월에 인하할 것 같지 않고 9월이나 12월에 인하 지급적으로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전에 얘들은 금리 인하 할 거야 라면서 시그널을 줍니다. 그걸 언제 줄 거냐? 잭슨홀 미팅에서 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과거에 벤 버너키 의장도 잭슨홀 미팅에서 먼저 신호를 주고 이후에 액션을 취했어요. 요번에도 그럴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면 실제 액션은 잭슨홀 미팅이 끝나고 나서, 그게 8월인가 있죠? 끝나고 나서 9월, 12월에 있을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금리 인하를 본격적으로 한다라는 얘기는 경기가 둔화되면서 비정상을 정상으로 만드는 과정 속에서 금리 인하를 하기 때문에 그걸 바라보면서 올라온 시장은 그 위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라고도 사람들이 인식을 다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파월 의장의 입을 통해서 야 이제 금리 인하 거의 기정사실화됐구나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이제 금리 인하를 어느 정도 반영을 하는 겁니다, 시장이. 그러면서 빠졌기 때문에 야 이제 시간이 더 이제 많이 안 남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걱정을 하게 되는 게 지난주 하나의 특징이었습니다. 하나의 특징. 제가 지금 4가지 변수가 있었는데 4가지를 먼저 말씀드렸잖아요. 그 중에 금리 인하, 즉 비정상의 정상화를 하는 것이 시장의 추세를 바꿀 수 있는 변수인데 그 변수를 한 발 더 가까이 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흐름이 나타나는 게 한 가지가 있었던 거고, 두 번째, 또 한 변수 4가지 중에 하나가 미국의 대통령 선거였습니다. 미국의 대통령 선거에 지금 아직 많이 남았지만 중대한 사건이 발생이 됐죠. 트럼프 전 대통령이 피격 사건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쪽에 소위 노박 사이트라고 얘기하는 대통령이 누가 될 것이냐라는, 근데 이게 예전에도 못 맞췄어요, 한번. 못 맞춘 적도 있지만 아무튼 그 확률이, 트럼프 대통령이 될 확률이 70%로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이 전부 다 어떻게 얘기했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맨날 얘기했던 거 있잖아요. 나는 비트코인에 친화적으로 할 거다. 이렇게 하니까 비트코인이 많이 떴잖아요. 그리고 세금을 줄일 거고 관세를 높일 거고 막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세금을 줄이고 돈을 더 뿌리고 관세를 높인다는 얘기니까, 그러면 야 이거 미국 정부의 부채는 더 늘겠구나. 그렇다면 미 정부 채권, 국채는 가격이 더 떨어지겠구나. 그리고 국채 수익률은 또 올라가겠구나. 국채 수익률이 올라가면 그러면 달러 인덱스 또 올라가겠구나. 미국 제1주의라고 하니까, 우선주의를 하니까요. 그러면 달러 인덱스가 더 달러 강세가 되겠구나. 그러면 엔화 약세가 되고, 그리고 우리 원화 약세가 되고 위안화 약세가 되는 게 아니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또 IRA법이라든지 또는 바이든 대통령이 했던 친환경 정책에 대한 그런 법안들은 난 폐지시키고 난 그렇게 안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쪽에 관련된 친환경 관련 섹터들의 주가는 하락을 하고, 지난번에 한번 그랬잖아요. 그때 언제 그랬습니까? 그 대선 TV 토론 이후에 친환경 정책에 있는 섹터에 있는 종목들이 막 급락을 했잖아요. 이렇게 될 수 있을 거라고 걱정을 하는 거예요. 아직 그런 것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왜요? 주말이었기 때문에 시장이 안 열렸어요. 그래서 오늘 밤에 열린 시장에서 미국의 10년 만기, 2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올라가고 달러 인덱스 올라가고 상대 국가의 통화 가치가 하락하고 친환경 섹터에 있는 종목들은 하락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우호적으로 바라보는 금융, 정유, 기존 산업재에 있는 기계 이런 쪽 또는 국방 이런 쪽은 강할 것이다 라고 생각이 시장이 된 거예요. 그게 우리 시장이 고스란히 지금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보시면 오늘 제일 강한 종목들을 이렇게 섹터를 이렇게 보면 우크라이나 재건 나오고 막 그래요. 우크라이나 재건도 왜 이런 게 나왔을까요? 트럼프 대통령은 전쟁 끝내자라고 해요. 왜 우리가 거기에 돈을 주고면서 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투자자들도 정말 좋게 얘기하면 예민하고 좀 나쁘게 얘기하면 정말 오버하죠, 오버.
그 오버라는 걸 내가 특별히 제가 뭘로 얘기해 줄 수 있냐면, 요 밑에 가만히 보시면, 남북경협이라는 게 세터가 있어요. 남북경협 세터의 종목들이 쭉 많이 올랐습니다. 여기 보시면, 일신석재, 히린, 삼부토건, 뭐 이런 현대엘리베이터 이렇게 이쪽 있잖아요. 도화 엔지니어링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여기 아무거나 해볼까요? 현대엘리베이터하고 도화 엔지니어링 두 개만 해볼까요? 얘네들을 보면, 이거 아마 모르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나중에 투자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우리 팬데믹 이후에 투자하신 분들은 아마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모르실 가능성이 높아요. 이 현대 엘리베이터 이렇게 보면은 얘네들이 급등을 언제 했냐면 2018년도에 급등을 했어요. 여기요. 2018년도에. 월봉을 보면 되겠네요. 연봉까지 안 보더라도. 2018년도에 얘네들이 이렇게 급등을 했거든요. 여기 보시면 2018년도에 저점이 얼마냐면 37,000원이었는데 9만원까지 거의 3배 가까이 2.5배 정도 갔지 않습니까? 아까 도화 엔지니어링? 도화. 저는 뭐 이때 요런 거는 뭐 거래를 하지 않았지만 여기 보시면 2018년도에 얘도 보면은 5,000원에서 15,000원까지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 오른 것 중에 이런 것도 있습니다. 현대로템? 이런 거. 여기 보시면 오늘 지금 한 10%는 오르고 그러잖아요. 이 2018년도에 여기가 지금 2018년도 날짜잖아요. 2018년도에 저점이 15,000원이었는데 45,000원까지 올랐어요. 이게 뭐였냐? 이때 트럼프 대통령 시절이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을 만날 때, 그리고 우리 당시의 대통령이 우리나라 대통령이 그때 문재인 대통령이죠. 김정은과 만나서 남북경협 얘기하고 막 그랬을 때예요. 이때가. 여기 보시면 그전에는 다 좋지 않았어요. 그럼 그때 시장이 어땠냐? 2018년도에 시장이 어땠냐? 우리 코스피 지수 가볼게요. 그때 어땠나? 2018년도가 언제냐면은 2018년 어디입니까? 여기에요. 요날 여기. 여기부터 여기까지 1년 내내 빠졌습니다. 1년 내내. 1년 내내 시장이 빠지는 동안에 그들 종목은 몇 배씩 올랐습니다. 그게 뭐냐? 남북경협이에요. 그게 남북경협이에요. 근데 얘네들이 오늘 다 일제히 급등을 했어요. 왜?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민해서 떠나서 오버해서 야 트럼프가 된다는 거야 이제. 그러면 그때 전망을 하는 거예요. 그때처럼 그런 게 혹시라도 재현이 되면 얘들은 또 오를 거야. 정말 오바죠. 말 그대로. 그때 재현할 수 있을까? 지금 아닐 것 같은데. 우리나라 정치 상황이 그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겁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재건도 그렇고 남북경협도 그렇고 오늘 방위산업주가 많이 뜨잖아요. LI 넥스원 14% 뜨고 휴니드 뜨고 이런 아이스리 시스템 뜨고 풍산 뜨고 이거 전부 다 주말에 있었던 트럼프 대통령 피격 사건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주식시장 참 대단하죠. 대단하죠. 만약에 일반적으로 정석 투자를 한다고 하는 사람들, 가치 투자라고 하는 사람들 또는 주식시장을 이런 걸 잘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주식시장을 바라볼 때 진짜 웃기는 시장인 거죠. 야, 거기 있어서 거기 안에 들어가서 거래하는 사람들 진짜 웃긴다. 그렇게 생각 안 하겠어요? 그런 겁니다. 자, 지금 제가 시황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결국은 올해 하반기에 시황에 변화를 줄 수 있는 요인들이 한 4가지를 제시를 해드렸는데 그 중에 대선과 정상화, 금리나 하는 거 여기에 대한 결론이 난 건 아니지만 앞으로 이렇게 될 거야라는 확신을 더 갖게끔 하는 그런 이벤트가 지난주에 있었고 그런 것으로 인해서 수급의 변화가 생기고 그래서 그동안에 많이 올라왔던 뭐 친환경 섹터나 아니면은 또 뭐 엔비디아나 이런 게 매물을 맞고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금리가 굉장히 높았던 고금리로 인해서 피해였던 섹터들 그런 데들은 또 매수가 들어와서 오르면서 리밸런싱이 되는 이런 현상이 미국에서 벌어졌고 우리나라도 그대로 그 현상을 가지고 이어지는 흐름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요거는 단기 시황으로 보셔야 되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단기적으로 이런 이벤트 또는 노이즈가 발생을 하면 수급의 변화가 생깁니다. 그러나 결국은 원래 주 추세대로 가는 게 좀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지금 말씀드린 것 중 이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6월 CPI가 예상보다 둔화되면서 나왔죠.
파월 상하원 발언에서 금리나 기정사실화되는 이런 발언이 나왔죠. 그러면서 빅테크들이 일제히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지난주 금요일 반등은 줬어요. 그렇지만 거기에 매물 맞은 걸 보면 야, 이거 하반기에 수급 변화가 있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어떤 사람들은 야, 아니야. 결국은 걔들이 왜 올랐어? 걔들이 이익이 늘어나니까 올라간 거잖아. 그래서 조정을 보인다 하더라도 단기적으로 걔들이 다시 가는 게 맞아라는 게 한쪽인 거고, 한쪽은 좀 자신은 없지만 야, 그래도 고금리 피해주로 단기적으로 수급 변화 가능성이 있지 않겠냐. 이렇게 양쪽의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잘 생각해 보자고요. 그러면 단기적으로나마 수급이 그쪽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걸 나는 추종하면서 거래를 해야 돼 라고 하는 액티브 자금을 운용하는 사람이거나 단기 거래에 능한 개인 투자자거나 이런 사람들은 그쪽으로 조금이라도 빨리 가서 그쪽에 난 거래할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야, 결국은 이익이 나는 기업에 금리가 오르던 내리던, 만약에 금리를 내려서 막 시장이 폭락한다 하더라도 만약에 시장 폭락하면은 그러면 고금리 피해주 살 겁니까? 아니면 뭐 같이 살 거예요? 만약에 다음 달 미국 시장이 폭락을 해가지고 내려온다 그래요. 그럼 여러분 뭐 사시겠습니까?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이런 거 사야지 맞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여기 있을 거야. 얘들뿐이 없어. 답이. 결국은 앞으로도 그럴 거야. 위험이 있든 없든 그럴 거야.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 양쪽에 본인의 투자관에 따라서, 투자 전략에 따라서 서로 양쪽을 좀 이제 있는 건데,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의 생각은 단기적으로 수급 변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목요일 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3% 이상 하락을 하는데 마이너스 3% 이상이 됐는데 러셀 2000주가 3.7%나 오른다. 이거는 그냥 하루 만에 해프닝은 아닐 거다. 그래서 결국은 단기적으로는 고금리 피해주라고 얘기했던 쪽으로, 단기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게 한 몇 주 또는 뭐 한두 달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뭐 하루 이틀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움직일 가능성은 있다. 그거는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만 시장의 주도 섹터와 주도 종목가 그들이 될 거냐? 그건 아닐 거라는 거예요. 결국은 이쪽에 원래 이익이 있었던 빅테크가 갈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간별로 좀 나눠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짧게 단기 거래하면서 탁탁 치고 가는 금액이 내가 전체에서 20%는 그렇게 하고 있다. 그러면 그거는 이쪽으로 지금 해야 되는 게 맞는 거고, 그렇지 않고 계속 들고 가고 있었던 빅테크에 있었던, 내가 엔비디아 들고 가던 하이닉스든 삼성전자든 들고 가면서 가져가려고 했던 것들, 걔네들은 그대로 들고 가면서 원래 계획대로 가져가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런 전략을 저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그렇게 저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이게 지금 시장의 이제 변화된 상황인 거예요.